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제 경제학 가이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 말하자면 국가판 가계부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수출로 얼마를 벌고 해외여행으로 얼마를 썼는지 이 모든 외화 거래를 한눈에 쫙 보여주는 그런 장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국제 수지입니다. 딱 봐도 복잡해 보이죠?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이 국가의 가계부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국제금융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힘차게 넘어보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전 세계랑 주고받은 모든 돈의 흐름을 마치 내 통장 내역 들여다보듯이 쫙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도체 팔아서 벌어들인 달러, 또 해외에서 급하게 빌려온 돈,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한 돈까지 전부 다요.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국제수지표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기 때문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무역론에서 개별 상품,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봤다면 이제부터 배울 국제금융론은 환율이나 이자율처럼 국가경제 전체, 즉 숲을 보는 거예요. 미시경제학의 세계에서 거시경제학의 세계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리고 그 거대한 숲의 입구에 바로 이 국제수지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만 환율이 왜 매일 춤을 추는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교수님, 국제금융론이라니 말만 들어도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요. 괜찮아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국제수지표는요, 딱 한마디로 국가판 가계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에요. 우리 집이 아빠 월급으로 얼마 벌고 식비나 교육비로 얼마를 썼는지 꼼꼼하게 기록하잖아요? 똑같아요. 국가의 모든 외화 수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장부, 바로 그겁니다. 이 가계부만 잘 들여다봐도 그 나라 경제가 지금 건강한지 아니면 어디가 아픈지 한눈에 진단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럼 이 국가판 가계북의 교과서적인 좀 딱딱한 정의를 한번 볼까요? 국지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보통 1년이나 분기, 월 단위로 끊고요.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입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몇 개 있죠? 우선 거주자라는 개념, 이건 국적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뛰면서 돈을 벌면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영국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제적 거래라는 말, 여기에는 상품 수출입은 물론이고요. 우리 BTS가 해외에서 공연하는 것 같은 서비스 거래, 또 해외에 투자하는 거, 심지어 대가 없이 도와주는 무상 원조까지 돈의 흐름과 관련된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자, 이게 바로 국제수지표의 전체 구조입니다. 와, 이걸 딱 보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죠? 꼭 복잡한 기계의 설계도를 처음 보는 것 같잖아요. 마치 영화 앤트맨이 되어서 거대한 기계 장치 속에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부품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품 몇 가지만 딱 알면 이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 핵심 부품부터 하나씩 찾아보자고요. 이 복잡해 보이는 국가경제건강검진표는요, 사실 크게 세 가지 핵심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핵심 수치들을 보잖아요. 그것처럼 국가경제를 진단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계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경상수지 그리고 자본금융계정입니다. 보통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은 성격이 비슷해서 묶어서 보는데요. 우선 경상수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외거래예요. 반도체 수출이나 해외여행 경비처럼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가 중심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벌고 쓰는 돈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자본금융계정은 투자와 관련된 돈의 흐름을 기록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거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굵직굵직한 투자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국제수지표를 떠받치는 가장 큰 두 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썼으면 그냥 지출로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거래 하나가 여러 항목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거기에 국제수지표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비밀, 복식북이라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복식북이.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모든 거래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2번 기록한다는 대원칙입니다. 한쪽에서 돈이 들어오면 플러스, 다른 한쪽에서는 그 돈이 왜 들어왔는지, 즉 돈이 나간 마이너스 이유가 반드시 기록되는 거죠. 이걸 회계용어로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외환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래, 즉 유입은 대변 플러스, 영어로는 크레딧 항목에 기록하고요. 반대로 외환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거래, 즉 유출은 차변 마이너스, 영어로는 데빗 항목에 기록해요. 이렇게 양쪽에 똑같은 금액을 한 번씩 기록하니까 모든 거래의 합계는 이론적으로 항상 뭐가 될까요? 네, 바로 0이 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시스템 아닌가요? 자, 백문이불여일견이죠. 이 복식부기 원리가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 교재에 나온 아주 간단한 예시를 통해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나갑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17달러를 썼습니다. 이 단 하나의 거래가 국제수지표 위에서 어떻게 마법처럼 2개의 기록으로 나뉘는지 우리 함께 명탐정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여기 교재에 나온 표를 화면 가득 크게 확대해봤습니다. 다들 잘 보이시죠? 여기 거래 3, 해외여행 시 17만 달러의 여행경비 사용,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 거래 하나가 어떻게 저 위쪽의 경상수지랑 아래쪽의 금융계정에 동시에 기록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숫자들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나뉘어서 적혀 있네요. 지금부터 이걸 우리가 배운 복식부기 원리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분석 들어갑니다. 첫째, 우리가 해외에서 여행이라는 서비스를 소비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화 17달러가 빠져나간 거죠? 외화 유출이니까 어디에 기록해야 할까요? 그렇죠. 차변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하위 항목인 서비스 수지 차변에 마이너스 17로 기록됩니다. 이게 바로 지출의 원인이에요. 자, 그럼 둘째, 이 17달러는 어디서 뿅 하고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화 자산, 즉 달러가 그만큼 줄어든 거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데요. 자산이 감소한 것은 금융계정에서는 대변 플러스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금융계정의 기타 투자 항목에 플러스 17로 기록되는 거예요. 아, 교수님, 이제 알겠어요. 차변이 마이너스라고 무조건 나쁜 거고 대변이 플러스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네요. 그냥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향 표시 같은 거였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와, 완벽하게 이해했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이 경제 뉴스를 볼 때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개념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무역수지와 상품수지입니다. 들어보면 어때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숫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경제기사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딱 5분만 더 집중해 주세요. 가장 큰 차이는요, 딱 하나, 바로 수입액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흔히 보는 무역수지는요, 관세청에서 발표하는데 수입품 가격에 우리나라 한국까지 오는데 드는 운임이랑 보험료까지 몽땅 더해서 계산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CIF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표의 상품 수지는요, 순수한 상품 가격만으로 계산합니다. 운임, 보험료는 빼는 거죠. 이걸 FOB 방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운임이 포함된 무역수지의 수입액이 더 크게 잡힐까요? 상품 수지의 수입액이 더 크게 잡힐까요? 당연히 무역수지 쪽이겠죠. 그래서 보통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품수지 흑자보다 더 작게 발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100마디 말보다 이게 확실하죠? 2021년과 2022년의 무역수지와 상품수지 추이를 그린 건데요. 두 개의 설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한눈에 보이시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통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국제수지라는 아주 거대한 경제 지도를 탐험해 봤습니다. 처음엔 좀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니 이제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싹 정리하면서 이 지식이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 즉 새로운 눈이 되어주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배운 복식부기 원리에 따르면 경상수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 이 모든 것들의 합은 이론적으로 항상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0, 제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은 항상 같아야 하니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에서 100억 달러 흑자를 봤다면 그 100억 달러는 공중에 붕 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자본금융 계정 어딘가에 마이너스 100억 달러로 기록되어서 해외에 투자하거나 빌려준 돈을 갚는 식으로 나라 밖으로 흘러나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현실은 이론처럼 빡 떨어지지가 않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거래 데이터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집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국제수지표에는 바로 이 차이를 메워서 합계를 억지로 0으로 맞춰주는 오차 및 누락이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최종 정산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배운 국제수지, 처음엔 용어도 낯설고 원리도 복잡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요, 그냥 지식 하나를 더 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라는 뉴스를 보면 단순히 와, 우리나라 돈 많이 벌었네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 저 돈이 이제 해외 주식이나 채권 투자로 흘러가겠구나,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그 이면의 거대한 돈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제경제학이라는 산, 분명 높고 험난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서 세계 경제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